김대건은 1845년 8월 31일 저녁에 페리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를 비밀리에 배로 데려왔다. 짐은 중국 수레에 싣고 왔다. 일행의 배는 저녁 때 밀물을 기다렸다가 상해를 탈출할 계획이었다. 마침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덮여 사방은 캄캄했다. 게다가 밀물이 쏴 하고 소리를 내며 밀려왔다. 김대건 일행의 배는 강 아래를 향해 떠났다. 이튿날 김대건의 일행의 배는 요동으로 가는 중국 배를 만났다. 그 배는 김대건 일행의 배를 산동까지 끌어다 주겠다고 했다. 9월 초순의 날씨는 매일같이 장마가 지고 게다가 역풍이 불었다. 그리하여 3번이나 큰 바다로 나가려다가 실패를 했다. 그때마다 배는 포구를 찾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종민도의 포구에 들어갔을 때 성모 성탄날이 되었다. 그곳에는 북쪽으로 항해하던 배가 이미 100여 척이나 모여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배의 선장이 김대건 일행의 배에 왔다. 그는 김대건에게 오늘 성모 성탄 축일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배에 와서 함께 미사 참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페리올 주교를 비롯하여 조선인 교우들은 중국 배로 갔다. 미사는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조선인 교우들만이 아니었다. 그 표구에 정박하고 있는 다른 중국 배의 교우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김대건 일행의 배는 중국 배에 끌리어 포구를 출발하여 조선을 향해 떠났다. 출발하여 얼마 동안은 날씨가 좋아 항해는 순조로웠다. 그런데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게 일어 배를 삼키려고 했다. 그러나 밤낮 하루 동안은 아무런 일 없이 견디어냈다. 그런데 이튿날 밤 김대건 일행의 배는 키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겨우 중국 배에 끌려갔다. 파도가 칠 때마다 물이 배 안으로 넘어들어 물을 퍼내기에 바빴다. 참으로 불안한 밤이었다. 게다가 중국 배는 중국 쪽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뱃머리를 조선 쪽으로 돌려주시오. 김대건은 중국 배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중국 배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점점 폭풍이 심해졌다. 김대건은 주교님, 우리 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저 중국 배에 옮겨 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무래도 큰 배가 안전하겠지요. 그렇게 합시다. 페리올 주교가 동의했다. 그리하여 중국 배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두 배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중국 배에서 밧줄을 던져주었다. 여러 개의 밧줄을 받아 허리에 매려고 할 때 큰 파도가 일며 배를 연결했던 밧줄까지도 끊어지고 말았다. 중국인들은 다시 밧줄을 던졌다. 그러나 그 밧줄은 물에 떨어지기만 했다. 중국 배와 김대건 일행이 탄 배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중국 배는 다시 몇 번 가까이 와서 밧줄을 던졌다. 그러나 허서였다. 중국 배는 단념하고 홀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파도가 출렁이는 큰 바다에 키도 돛도 없는 김대건 일행의 배인 라파엘로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제 깊은 실망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천주님의 안배를 빌었다. 사람마다 신공을 바쳤다. 배 안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다. 물을 퍼내기 바빴다. 돛대를 베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김대건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돛대는 베어도 버리지는 맙시다 하고 주교가 말했다. 돛대를 찍는 소리는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돛대는 넘어지면서 배전을 부수고 그만 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물에 빠진 돛대를 밧줄로 얽어매어 배에 매달아 놓는데 겨우 성공했다. 다음 날은 폭풍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돛대를 건전에 세우고 또 키도 만들었다. 그리고 돛을 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동안 그들은 옆을 지나가는 중국 배를 10여 척이나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줘요 하고 소리쳤으나 중국 배는 모르는 채 하며 가버렸다. 김대건의 일행은 산동에서 250리나 되는 곳에서 중국 배와 헤어진 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조선 반도 쪽으로 뱃머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얼마 후에 섬이 바라보였다. 모두가 얼굴빛이 밝아졌다. 저건 한강 하류의 섬일 겁니다. 하고 기쁜 소리로 말했다. 김대건 일행의 배는 다음날 어느 섬에 도착하여 섬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9월 28일이었다. 김대건은 섬 사람에게 여기가 무슨 섬이냐고 묻자 제주도라고 하였다. 김대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건 일행의 배가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잘된 일이었다. 그 얼마 전에 영국 상선 한 척이 조선 남쪽에 나타났던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조정은 그 일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한양 근처의 포구는 물론 모든 포구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로 돌아간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와 의논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경포의 작은 강에 닻을 내리기로 했던 것이다. 강경에는 몇 해 전 천주교에 입교한 교우 몇 사람이 살고 있었다. 김대건 일행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강경포로 가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15일 만에 도착했던 것이다. 여울이 급한 데다가 역풍이 줄곧 불고 또 가는 곳마다 암초가 많아서 바위에 부딪히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10월 12일 강경포에서 조금 떨어진 황산포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페레올 주교를 비롯한 일행은 비밀리에 상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교우 한 사람을 그것 교우에게로 보냈다. 우리는 중국에 가서 주교님이랑 신부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배가 포구에 있습니다. 하고 교우를 찾아간 사람이 말했다. 그렇습니까? 참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그럼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가겠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교우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나타났다. 그는 백간에 들어오자 주교와 신부들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먼 길을 무사히 오셔서 기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고 그는 가지고 온 보자기를 펼쳤다. 그것은 페레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가 쓰고 갈 상복과 큰 방갓이었다. 이것을 입으시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페레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와 김대건은 찾아간 교우와 함께 포구에 올라 그 집으로 갔다. 조그마한 초가였다. 그들은 낮에는 바깥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밤에만 잠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 갔던 선원들은 7개월 만에 자기들 집을 찾아갔다. 7개월 동안 그들은 자기들 집에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못했다. 집에서는 생사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른다. 페레올 주교는 다빌리 신부를 어느 공소에 보냈다. 우선 조선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김대건은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한양에 간 김대건은 그 전에 준비했던 집도 새로 도배하고 페레올 주교를 모실 모든 준비를 했다. 그리고 한양의 사정을 살피는 한편 어머니에게도 기별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그 즉시로 한양으로 달려왔다. 김대건은 목매이는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두 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10년 전 16살 소녀는 이제 의젓한 어른이 되어 꿈에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자랑스러운 아들, 조선 최초의 신부. 어머니는 그 아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만 했다. 어머니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한 남편의 생각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이윽고 겨울이 되었다. 김대건은 말과 마부를 데리고 강경으로 갔다. 페레올 주교를 모시고 한양으로 오기 위해서였다. 한양에 올라온 페레올 주교는 석정리에 숨어 살기 시작했다. 한편 김대건은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 살아온 고향인 용인군 은희로 갔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은 기해년 박해 때 쑥밭으로 변해버려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많은 남녀노소 신자들이 순교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 김대건을 외국으로 보냈다는 죄로 다른 교우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순교한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의 이름은 더욱 유명했다. 김대건은 조부모와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했다.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은 한때 배교를 했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감하게 칼을 받고 순교했던 것이다. 김대건은 2달 동안 이 은희공수에 숨어서 턱골과 은다리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한편 페레올 주교는 석정리에 있는 집에 자리를 잡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다.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선말을 배우는 일이었다. 조선 사람으로서는 맨 먼저 천주교 영세를 한 이승훈 베드로의 손자인 이재영 토마스가 그 전에 순교한 앵베르 범주교의 복사로 있었던 경험이 있고 또 학식이 있고 신앙심도 깊었기 때문에 페레올 주교의 복사를 맡고 또 조선말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다빌리 신부는 강경포에서 90리가량 떨어진 공동이라는 교우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가서 조선말을 배우고 있었다. 이 마을은 박해 때 한양에서 난을 피해간 교우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담배를 재배하여 겨우 살아가고 있었으나 바라고 바라던 신부를 모시게 된 것을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성사도 받는 것을 한없이 기뻐했다. 2-3달이 지난 후 다빌리 신부는 조선말로 웬만큼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교우들도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듣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 천주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폐허 같았다. 난을 피한 신자들은 깊은 산골에 숨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빌리 신부를 기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 그것은 아직 천주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입교하는 일이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천주의 밀밭에 고개를 숙인 곡식도 곡식이거니와 새로 자라고 있는 저 밀을 누가 김을 메고 가꿀 것인가. 주교나 신부들이 오기 전에도 해마다 수백 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교와 신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던 것이다. 다빌리 신부는 그 다음의 정월까지 그 동네와 그 근처에 살고 있는 60여 명의 교우에게 성사를 주었으며 가끔 여러 마을을 순회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다빌리 신부는 커다란 방갓을 쓰고 상복을 입고 다녔다. 그는 2달 동안에 700여 명의 교우들을 만났다. 다빌리 신부는 지방을 순회하면서도 만난 교우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대개 박해 때 조금도 동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노병들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형제들의 칼 아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과부들인가 하면 부모를 모두 순교자로 가진 고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소녀가 저희 형제 자매가 봤던 형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은 어머니가 천국으로 먼저 간 아들의 순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바라고 바랬던 신부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어떤 존경과 애정을 표시하여야 좋을지를 몰라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무엇이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옵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있는 조그만 방에 2중 3중으로 20-30명의 교우가 몰려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밤이 깊어도 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천주의 성총으로 입교자는 늘어만 갑니다. 박해를 가해도 정교를 꺾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즐겁게 편안한 생활을 벌이고 보다 더 행복한 내세의 생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천주교의 최고 책임자이며 또 교황 대리였던 페리올 주교는 조선으로 입국하려고 7년 동안 몽고와 만주를 무대로 하여 여러 가지로 연구하다가 결국은 김대건의 용감한 행동으로 고생을 했지만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보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교를 할 신부였던 것이다. 페리올 주교는 우선 조선으로 입국하려고 만주 변문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메스두리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부제를
하루빨리 입국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다빌리 신부와 김대건 신부와 의논을 했다. 페리올 주교가 두 신부를 번갈아 보면서 물었다. 외국 방면은 관문 경계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김안드레 신부가 시도했던 훈춘 방면이 어떨지. 주교님, 훈춘도 의즈나 마찬가지로 입국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김대건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메스토르 신부와 최 토마스 두 사람이 겪은 일을 말했다. 즉 메스토르 신부와 최 토마스 두 사람은 1846년 1월 말 중국 사람을 거느리고 훈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눈 덮인 산과 들을 지나 17일 만에 갖은 고생 끝에 경원을 바라보는 만주 조그마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경원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시장은 앞으로 열흘이나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작은 마을에 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럭저럭 숨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운이 나쁘게도 국제시장이 열리는 바로 전날에 그만 만주 관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으며 2주일 동안이나 옥에 갇혔다가 만주 관원의 호송을 받고 요동으로 보내졌던 것이다. 모처럼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어느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페리올 주교는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육지로 들어오는 일은 단념해야겠군 하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우리처럼 배로 오는 일인데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다벨리 신부가 말했다. 여기서 배를 가지고 가서 모셔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중국에서 조선으로 오는 배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김대건은 말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페리올 주교와 다빌리 신부는 같은 의견이었다. 중국의 산동 지방의 어선들은 해마다 음력 3월이면 조기를 잡기 위해 우리나라 황해도 앞바다로 왔다가 5월 말이 되면 돌아갔던 것이다. 그 같은 어선을 이용만 할 수 있다면 무난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 측에서는 그 중국인들의 상륙을 철저하게 막았으며 또 조선인들이 그들을 접촉하는 것은 엄격하게 막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쪽 해안에는 감시대까지도 설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안 페리올 주교는 그럼 안드레아 신부가 한번 거기 가서 사정을 미리 알고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김대건에게 말했다. 주교님의 말씀대로 제가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김대건은 황해도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김대건은 페리올 주교의 명령을 받고 황해도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배편을 알아보려고 마포강으로 갔다. 마침 황해도로 생선 무역 때문에 떠나려는 배가 있었다. 그 배는 임성룡이란 사람이 배였다. 그리하여 5월 14일 마포강을 떠나게 되었다. 그 배에는 배 임자인 임성룡 외에 김대건, 이재영 토마스와 사공 5사람이 탔다. 배는 순풍으로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했다. 김대건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황해의 해안선을 낱낱이 그림을 그리면서 연평도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5월 25일이었다. 그리고 백령도에 도착한 것은 5월 28일이었다. 백령도 일대의 바다에는 중국 산동 어선들이 100여 척이나 조기잡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5월 29일 밤 어두움을 타고 김대건은 어떤 중국 배에 올라갔다. 그는 선장을 만나 페리올 주교와 자신의 편지 6통과 황해도의 섬과 해안선을 그린 지도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장현 목동 앞바다에서 다른 중국 어선에 편지 한 통을 부탁하고 6월 1일 순이도 등산진으로 돌아왔다. 김대건과 다른 사람들은 등산진에서 며칠을 더 묵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까닭은 전일에 소금에 절인 생선이 덜 말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6월 5일 그곳 포교가 포졸들을 거느리고 배에 나타났다. 중국 어선들을 추방해야 할 텐데 이 배를 잠깐만 빌려주시오 하고 포교가 명령조로 말했다. 거만하고 난폭한 벼슬아치들은 중국에서부터 수없이 보아온 김대건은 그 포교의 태도도 불쾌하게 생각되었다.
김대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한동안 시비가 벌어졌다. 배 빌리기를 단념한 포교는 김대건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사공한 사람을 끌고 갔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자 그들은 다시 배에 와서 사공한 사람을 더 끌고 갔다. 그들은 김대건의 신분을 알기 위하여 끌고 간 사람들을 때리며 문초를 시작했다. 매를 이기지 못한 사공들은 김대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전반을 말했다. 그들은 김대건에게 더욱 의욕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사공 한 사람의 조모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포졸들은 배로 몰려갔다. 그들은 미친 듯이 김대건에게 달려들어 머리칼을 잡아뽑고 발로 차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에 배에 남아있던 사공 2사람은 종선을 타고 도망쳤다. 포졸들은 김대건을 육지로 끌고 올라가서 옷을 벗기고 다시 때리다가 관가로 끌고 갔다. 관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관장은 높은 곳에 앉아 엄한 소리로 물었다. 내가 천주교인이냐?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너는 어찌하여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그 교를 믿느냐? 이제라도 배교를 하여라. 나는 천주교가 진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나에게 천주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에게 배교하라는 말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하고 관장은 성난 소리로 명령했다. 포졸들이 김대건에게로 달려들었다. 주리를 틀고 난 후 관장은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 알겠느냐? 하고 위협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경하는 천주는 천지와 사람과 만물을 조성하신 이유, 착한 사람은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를 공경해야 합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은 이런 은공을 갚으려고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실 줄을 바랍니다. 하고 김대건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 포졸들은 긴 칼을 가져와 김대건의 목에 채우고 이미 배교를 한 2사람과 함께 옥에 가두었다. 김대건은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었다. 포졸들이 손발과 허리를 심하게 결박했기 때문이었다. 옥 앞에는 구경꾼들이 수없이 몰려왔다. 김대건은 잘됐다고 그들에게 밤에 깊도록 하느님의 도리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흥미있게 듣고 나서 나라에서 금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천주교를 믿겠다고 말했다. 포졸들은 김대건의 여행짐 속에서 중국 물건을 발견했다. 그래야 김대건은 다음날 또 관장 앞으로 불려나갔다. 너는 중국 사람이냐? 관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요. 김대건은 대답했다. 내가 조선 사람이란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중국 어느 곳에서 사느냐? 관장이 다시 물었다. 나는 중국 마카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황해도 지방을 구경도 하고 또 정교할 작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김대건은 말했다. 그 이상 관장은 신문을 하지 않고 여봐라 이 죄인을 하옥시켜라 하고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김대건은 다시 옥으로 들어갔다. 닷새 후에 그는 포졸 한 사람과 포졸들에 의해 해주 가명으로 호송되어 갔다. 황해감사 김정집은 너는 중국인이란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하고 순위의 관장과 같은 것을 물었다. 나는 조선 사람이요. 공부를 중국 마카오에서 가서 한 것뿐입니다. 하고 순위에서와 같은 대답을 했다. 너는 천주교를 믿는 모양인데 그건 왜 믿는 거지? 황해감사가 물었다. 김대건은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순위에서와 같이 천주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자 황해감사 김정집은 말했다. 내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께서 천주학을 하는 것을 금하신다. 황해감사는 천주교와 신자들의 동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신문을 했다. 그러나 천주교나 신자들에게 불리한 신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화가 난 감사는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혹형을 가하겠다. 알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김대건은 당당하게 말했다.
김대건은 끝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건과 함께 체포되어 간 사공 두 사람은 형벌을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즉 김대건이 한양 주소는 물론 페레올 주교의 복사 이 토마스와 그 동생 마테오, 그 외에 다른 여러 신자의 주소와 김대건이 중국 어선에 중국으로 보내는 편지를 부탁한 것까지도 일일이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황해 감사는 곧 포교를 불러 중국 배에 보내어 김대건이 맡긴 편지를 찾아왔다. 그 후부터는 김대건과 두 사공을 따로 가두고 포졸 4명으로 하여금 밤낮 엄중히 지키게 했다. 그들은 김대건이 손과 발을 쇠사슬로 채우고 또 목에는 칼까지 씌웠다. 그러나 김대건은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잘 참았다. 김대건이 체포된 사실은 곧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김대건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김대건은 옥에서와 마찬가지로 결박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적이나 큰 죄인을 압송할 때처럼 붉은 실로 팔을 얽어매고 검은 자루를 머리에 씌웠다. 김대건은 걷기조차 힘들었다. 겨우 발을 앞으로 옮겼다. 압송되어 가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길가에 있는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한양에 도착한 김대건은 도적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 김대건은 한양으로 압송된 다음 날 관장 앞으로 끌려갔다. 여기서도 먼저 신문을 받은 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를 맨 먼저 물었다. 그리하여 김대건은 먼저 두 곳에서와 마찬가지 대답을 했다. 이때 김대건은 나와 함께 잡힌 교우들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털어놓았으므로 나의 신분을 더 감추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김대건은 관장에게 고백했다. 나는 10년 전에 마카오로 간 소년 3명 중 하나인 김대건이요. 그리고 그는 고국에 다시 돌아오려고 몇 해 고생한 것을 모조리 이야기했다. 그러자 관장은 저런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군 하고 동정을 했다. 김대건에 대한 것은 조정이 보고되어 임금에게 알려졌다. 임금은 김대건에게 배교하라고 명을 내렸다. 어느 날 관장은 김대건을 불렀다. 임금께서는 너를 동정하여 배교하면 살려주시겠다고 하신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김대건은 서슴지 않고 임금 위에 또 천주님께서 계십니다. 그 천주를 배신하라는 것은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라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관장은 으름장을 놓았다. 천주학하는 사람들을 대지 않으면 또 무서운 형벌을 가하겠다. 우리 천주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건은 잘라 말했다. 또 관장은 천주교의 교리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건은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즉 천주가 계심을 비롯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일, 영혼의 불멸, 천국과 지옥, 조물주를 숭배할 의무 등을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자 관장은 말했다. 내가 믿는 종교도 좋지만 우리는 유교가 좋아서 유교를 믿는다. 당신들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를 편히 지내도록 해야 옳지 않소? 우리와 서로 화목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극악한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우리 교를 옳고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관장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했다. 관장은 중국 어선에서 압수한 편지와 지도를 내놓고 단순히 문안만을 쓴 한문 편지는 관장 자신이 읽었다. 그러고 나서 라틴 말로 된 편지는 김대건에게 번역하라고 했다. 김대건은 그 자리에서 천주교에 해가 되지 않을 것만 번역해 주었다. 그 후 관장은 김대건에게 영어로 된 지도를 번역하라고 부탁했다. 김대건은 여러 가지 색깔로 2장을 그렸다. 그 한 장은 임금에게 드릴 것이며 또 한 장은 대신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대건을 훌륭한 학자로 인정했다. 김대건은 옥중에서 몰래 그동안 일들을 상세하게 쓴 편지를 페레올 주교에게 은밀하게 보냈다. 그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썼다.
신자는 감히 주교 각하께 저희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10년 동안 못 본 아들을 불과 며칠 동안 만났을 뿐 홀연 또다시 잃고 말았으므로 각하께 간구하오니 슬픔에 잠겨있는 저희 어머니를 잘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자는 마음으로 각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공경하는 주교께 마지막 하직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그리고 배시 주교님, 안 신부에게 공손히 하직을 고합니다. 이후 천당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에게 마지막 인사를 겸하여 순이도에서 한양포도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보고했던 것이다. 그 편지 마지막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간절한 사연은 조선 천주교를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모험을 감행하면서도 늘 자식된 도리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김대건은 이른바 사학의 괴수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워 서양 사람과 교제하여 편지를 주고받은 중대한 국사범으로 인정되어 조정에서는 지난 박해 때 외국 신부나 조선 신자를 수백 명을 죽였을 때와는 달리 간단하게 다루지 못했다. 좌우 도청은 40차례에 걸치는 신문을 했으며 묘당 회의도 여러 번 열렸다. 더 나아가서 어전 회의까지 열었던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천주교 신부를 처단하기 위해 묘당 회의와 어전 회의까지 열었던 일은 조선 천주교 박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대건은 40차례나 신문을 받았다. 그가 천주교의 우두머리라고 알게 되자 조정은 크게 놀랐다. 그리하여 김대건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엄명이 내렸다. 그리고 도루물에 있는 김대건의 집을 수색하게 했다. 그때 어떤 사나이가 도루물 동네의 골목길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집 나지막한 대문 앞에 이르자 대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곧 대문이 열렸다. 찾아간 사나이는 주위를 살피며 얼른 대문 안에 들어섰다. 그는 대문을 열어준 여인의 뒤를 따라 방 안에 들어섰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선 채로 안드레 신부가 순이도에서 체포되어 여기 포도청에 압송되어 왔습니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고 집주인인 여인이 놀란 소리로 물었다. 사실입니다. 당장의 여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포졸들이 신부님 댁을 수색할 터이니 그 전에 신부님의 짐을 어디다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요. 하고 여인은 얼굴을 들어 말했다. 고맙소. 그런데 나도 어딘가 숨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숨어 계십시오. 고맙소. 여인의 집을 찾아간 사람은 현성문 가롤로이며 여인은 믿음이 좋은 천주교 신자인 김희미 대리사였다. 현성문은 이때 조선 천주교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프랑스 신부 2사람과 앵베르 주교를 국내에 안내해 왔으며 또 김대건이 중국으로 유학길을 떠날 때와 또 김대건이 부재가 되어 비밀리 국내에 들어올 때에도 의주까지 가서 맞이하여 한양까지 안내했던 것이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이 입국한 후는 조선 천주교회 총회장격으로 열심히 일했던 것이다. 현성문은 곧 김대건의 짐을 김희미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서 함께 짐을 옮긴 두 교우에게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하고 굳게 당부를 했다. 한편 포도청의 포졸들은 도루물에 있는 김대건의 집을 포위하고 몇 사람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무도 없잖아. 맨 처음 방 안에 뛰어든 포졸 하나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이 방 저 방에 들어가 보았으나 어느 방이나 텅텅 비어 있었다. 포졸 하나가 말했다. 벌써 어디로 옮겼구나. 목격한 놈들이 있겠지. 물론 있고 말고 이 동네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 주리를 남기면 실토를 하겠지. 포졸들은 그 즉시로 동네 사람들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도루물 사람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김대건의 짐을 옮겨준 교우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물론 무서운 형벌을 견딜 수도 있었지만 또 자기들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무서운 형벌을 받는 동네 사람들이 가엾이 생각되기도 했다. 현성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하라고 다짐했고 또 자기들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만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리하여 포졸들은 불이 나게 도룸을 동네로 달려갔다. 의기양양해진 포졸들은 김대건이 짐이 있고 또 현성문이 숨어있는 김희미 집을 포위하고 그때 그 집에 모여있는 현성문을 비롯하여 김희미, 이간나, 아가다, 정철렴, 우수림 등을 모두 붙잡았다. 이때가 1846년 7월 10일이었다. 현성문 가롤로는 1799년 한양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아버지 현계움도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순교했다. 그 부인과 아들은 1839년에 감옥에서 순교를 했으며 그 누이 현 베네딕다도 순교를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순교한 후 어머니를 따라 부산 동네에 가서 피신하여 살다가 14살 때 한양에 올라와 약국을 경영했는데 그 현성문이라는 이름이 체포된 여러 교우들의 신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한동안 이재영이란 이름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숨어 살기도 했다. 그는 덕이 높았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1838년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포도청에 자진하여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자 했으나 신부들이 그것을 말리고 남아서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 깊이 숨어 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엥베르 주교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조선 교회를 현성문에게 맡겼다. 엥베르 주교가 그를 얼마나 중히 여겼고 또 교우들에게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지는 이 한 가지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신임 교우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또 박해가 끝난 후에는 기의 일기라는 순교자의 전기를 만들어 교우들이 읽게 했다. 그는 중국 북경으로 가는 동지사 편에 사람을 보내어 신부들과 연락을 맺어보려고 애를 썼으며 김대건이 배로 상해에 갈 때에도 함께 가기도 했었다. 현성문은 옥에서도 다른 교우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가지게 하였다. 그는 김대건 다음가는 소위 사학괴수로 인정되어 엄한 신문과 형벌을 받고 중대형 국사범으로 군문 효수의 형을 받고 순교했다. 현성문의 사형은 한강 세남터에서 집행되었는데 그는 현장으로 가면서 얼굴을 들고 사방을 돌아보며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지극히 태연했으며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까지 조금도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아 구름처럼 모여든 구경꾼들을 감탄하게 했다. 현성문은 김대건보다 사흘 늦게 참수를 다행했는데 그 날짜는 1846년 9월 19일이었다. 그리고 현성문과 함께 있다가 체포되어 포도총에 끌려간 김희미, 이간나, 우수림, 정철염도 모두 순교를 했는데 이 4명의 여자 교우는 1984년 5월 6일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현성문과 함께 모두 영광스러운 성인 품에 올랐다. 김대건이 마지막 신문은 1846년 5월 26일에 있었는데 그 후에 6월에 접어들어서는 한 번도 신문이 없었다. 김대건에 대해서는 좌우포청이나 조정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이때까지 신문에 의해 김대건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자 이상한 동정심이 생겨났던 것이다. 조정은 7년 전에 프랑스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엥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사스당 신부 등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할 때에는 피해 줄인 짐승 같았으며 제압이 죽인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15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 멀리 중국 땅에서 10년의 긴 세월 조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우고 고국에 돌아온 지 불과 1년도 못 되어 이른바 사학의 괴수로 체포되기까지 내력을 듣고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결례로서 그 영웅적인 행동과 기백, 지니고 있는 높은 학식에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맞섰다.
어떤 사람은 국법을 어겼으므로 당장에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은 좀 두고 보자고 주장했다. 임금에게 장래가 크게 기대되므로 살려두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감들도 있었다. 임금은 김대권이 쓴 라틴어로 된 편지와 지도를 보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이러했으므로 6월 중순이 되도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조정이 크게 놀라게 하는 사건이 생겨났다. 그것은 프랑스 군함 3척이 충청도 홍주 외연도 앞바다에 들어왔다는 보고였다. 이 함대의 사령관은 그 전에 김대권이 마카오에서 공부할 때 김대권을 통역으로 하여 조선에 오려고 했다가 도중에서 계획을 바꾸었던 세실 제독이었다. 세실 제독은 군함을 거느리고 8월 9일 외연도 앞바다에 이르렀던 것이다. 세실 제독은 프랑스 말로 된 편지를 중국 사람에게 한문으로 번역을 시켰다. 그것을 그곳 사람에게 주어 조선 조정에 바쳐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해 프랑스 함대 해군 제독은 이 글을 조선 조정에 드립니다. 본관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 국민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스당 앵베르 모방세의 프랑스 사람들은 덕망이 높은 사람들로서 우리들 사이에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839년 9월 21일 귀국에서 살해됐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떤 중죄를 범했을 망정 그와 같은 잔악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알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귀국에서는 외국인이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입국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국경을 넘어 입국했을 때와 같이 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건대 귀국은 우리 프랑스 황제의 어진 덕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고국을 떠나 몇 천만 리 먼 곳에 가 있어도 우리 황제는 그들을 돌보아 주며 세상 어디를 막론하고 두터운 보호를 해주며 그 국민이 살인이나 방화 같은 중한 죄를 범했을 경우는 사실을 조사해보고 그 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 없이 벌을 받았다면 그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해두는 것은 프랑스 황제는 자애로운 아버지같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나라 선비나 백성을 상해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귀 조선이 큰 재해를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때 이르러서는 귀국의 임금이나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실 제독은 조선의 조정이 이 편지를 받기 전인 8월 10일 외연도를 떠났던 것이다. 헌종 임금은 물론 모든 신하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은 1839년 즉 기해년 박해 때 프랑스 사람 신부 3명을 살해한 후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1942년에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게 참패를 하고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여러 곳에 한국까지 내놓은 일에 더욱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오직 중국만이 제일 강대하고 문명화된 줄 알고 상전으로 모시고 중국의 글, 중국의 종교, 중국의 예절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여 보다 발전된 문화, 보다 옳은 종교, 보다 좋은 윤리나 예절은 없다고 무조건 따랐던 사대주의 조선 벼슬아치들에게는 아편전쟁에서의 중국의 참패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주교나 신부를 살해할 때 조정 자체의 힘을 믿고 그러한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중국을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하늘이 무너졌고 섬겨온 대국이 넘어졌으므로 믿을 곳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던 차에 프랑스 해군 제독이 편지를 받고 나니 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임금을 비롯하여 조정 대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기만 했다. 헌종 임금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걱정이 컸다.
임금은 9월 5일 영의정 권돈인을 만났다. 임금은 권돈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짐의 생각은 중국 황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임진년에 영국배 사건으로 황제께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소. 이러한 일을 가지고 중국 황제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프랑스인들을 죽일 때도 물은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묻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프랑스인 3사람을 죽인 것도 조선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틀림없소. 그렇지 않고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소? 그렇습니다. 천주학이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물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프랑스 배가 온 것도 이 무리들이 불러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당황하고 있는 대신들은 김대건의 사건을 세실 제독의 편지와 결부시켜 시비가 벌어지고 있었다. 권돈인의 말과 같이 프랑스 배가 와서 기해년의 신부 살해 사건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천주교들이 알려준 결과라면 그 괴수 김대건을 속히 처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 쓴 프랑스에서의 편지가 있는데 김대건을 처단하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김대건을 처단하는 것은 좀 더 기회를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대건이 옥졸들에게서 프랑스 해군 제독 세실의 편지에 대해 자세히 한 것은 조정에서 그 편지를 받은 지 닷새 후인 8월 28일이었다. 김대건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몇몇 대신들은 세실의 편지에 대해서 그 방책을 물어보기도 했다. 김대건은 그들에게 말했다. 프랑스 군함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프랑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또 프랑스는 큰 나라이며 정부는 관대한 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김대건의 말을 신중하게 들었다. 사실 프랑스 해군 제독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조정 벼슬아치들은 겁을 먹었으며 김대건을 죽이는 일도 꺼려했다. 김대건은 페리올 주교에게 프랑스 군함이 위험만 하고 돌아가 버리면 오히려 성교에 큰 해가 미칠 것이며 저도 죽기 전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다. 페리올 주교는 김대건에 대해 자세히 쓴 편지를 세실 제독에게 보냈으나 세실 제독은 페리올 주교의 편지를 받기 전에 조선을 떠났던 것이다. 페리올 주교는 무척 실망했다. 세실 제독의 편지 때문에 조정이 소란해지고 있는 9월 15일 헌종 임금은 김대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희정전에 중신들을 모아 어전회의를 가졌다. 이 모임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물론이며 육조 판서 전원과 수원 유수도 참석했다. 이 회의는 김대건을 처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서해 주느냐 하는 결말을 가져올 중대한 회의인 것이다. 그날 신하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고 결국 임금은 김대건의 사형을 허락하였다. 김대건은 1846년 9월 15일 어전회의에서 사학괴수로 죽인 죄수의 목을 군문 앞에 메어다는 군문효수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튿날 9월 16일 어영청은 김대건을 포도청으로부터 인계했다. 1846년 9월 16일 한양 남대문 옆을 지나 한강 새남터로 가는 길 양쪽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하얗게 모여들었다. 길 한가운데로 사악의 죄인 김대건을 백성들이 많이 모인 백사장에서 목을 베어 매달아 모든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이게 하라. 이러한 뜻의 글을 한문으로 쓴 깃발을 나졸 한 사람이 들고 맨 앞에 서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뒤에는 무장을 한 군인 수십 명이 열을 지어 엄숙하게 따르고 또 그 뒤에는 숫털 번거지를 쓰고 한 손엔 용모방망이 그리고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든 망나니 12명이 따르고 또 그 뒤에 수십 나졸들에게 포위된 김대건이 들것에 앉아가고 있었다. 군사들이 좌우에 열을 짓고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사형 집행이 우두머리가 높은 데에 올라섰다. 죄인 김대건은 일찍이 경기도 용인 출신이며 그 증조부 때부터 사악에 물들었고
그 증조부, 종조부, 아버지 모두가 사학죄로 처단되었다. 그 아버지 제주는 서양 사람과 상통하여 그 아들 대건을 그 제자로 삼게 하고, 죄인은 국법을 범하여 국경을 몰래 넘어 마카오에 가서 외국인들과 10년 동안 상통하다 몰래 귀국하여 사학의 괴수, 저희들의 말로 소위 신부로서 우매한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양인들과 상통하는 편지를 중국 어선에 전하는 등의 혐의로 판결을 받아 군문 효수를 한다. 그때 김대건은 또렷한 소리로 구경꾼들을 향해 내 생명이 최후의 시각이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국인과 교제한 것은 다만 우리 종교와 우리 천주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음으로 내 앞에는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면 반드시 천주 교인이 되십시오. 천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영원히 불로 벌을 주십니다. 하고 외쳤다. 김대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나졸들은 달려들어 들것에서 김대건을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망나니들은 술을 마시며 김대건을 희롱하기도 하고 또 비웃기도 했다. 김대건은 목을 이리저리 제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칼로 치기가 좋겠소 하고 망나니들에게 물었다. 술에 얼큰이 취한 12명의 망나니들이 시퍼런 칼을 손에 들고 김대건의 주위를 춤추며 한 바퀴 돌았다. 깃발들은 강바람에 나부끼고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망나니들이 들고 있는 칼이 햇볕에 번득였다. 망나니 하나가 김대건의 몸을 바로 세웠다. 이때 칼날이 김대건의 목을 스쳐 나갔다. 그러나 김대건은 태어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어서 목을 치시오 하고 말했다. 망나니들이 칼을 공중에 휘둘렀다. 바로 치면 단번에 끊어질 것인데 망나니들은 8번을 쳤다. 백사장은 붉은 피로 물들었다. 망나니 하나가 그 떨어진 머리를 소반에 담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두머리에게로 갔다. 우두머리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서기에게 기록하게 했다. 구경꾼들은 저마다 어떤 감명을 받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본디 국사범이 시체는 사형을 집행하는 곳에 3일 동안 두었다가 그 친척이나 연고자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지내게 하는 것인데, 김대건의 경우는 군문 효수도 하지 않고 우두머리의 명령으로 떨어진 머리를 그 목에다 도로 붙이고 입었던 옷을 도로 입혀 순교한 그 장소에 묻고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김대건의 시체를 군문 효수를 하지 않은 것이나 또 예외로 시체를 존중하여 그곳에 묻고 또 무덤을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사실은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건이 이러한 장한 순교에 대해 조선 천주교의 총책임자였고 교황 대리였던 페리올 주교는 프랑스 외방 정교회 신학교 교장 바랑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젊은 김 신부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당신은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만 그가 누리는 행복을 생각하고 위로를 삼을 뿐입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서는 첫 사제이며 오늘까지는 조선 신부라고는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도 남보다 사상이 뛰어났고 또 신부가 된 후에도 그 열렬한 신앙이며 뛰어난 구변으로 처음부터 일반 교우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성직에 있어서 우리의 사상과 기대를 초월할 만큼 충실히 그 임무를 다했으며 만일 몇 해만 더 경험을 얻었더라면 과연 그가 조선 사람인가 의심이 될 만큼 훌륭한 신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맡길만 하였고 그 성격이나 일에 민첩한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면으로 보든지 훌륭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잃는 것은 현재 조선 성교회의 크나큰 재앙이며
무엇으로든지 갚지 못할 손실인 것입니다.